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전분기보다 0.4% 증가했다고 밝히며 연간 성장률이 2%에 못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결과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로 민간 경기 회복세가 더딘 가운데 성장을 지탱해오던 재정 지출의 버팀목 효과가 전기 대비 반감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일왕 즉위식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면담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처음으로 성사된 양국 최고위급 대화로 21분간 진행됐습니다.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어제부터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한러 합동군사위원회를 통해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무단 진입에 대한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파주 민간인 출입통제선 안쪽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가 또다시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파주시는 멧돼지 ASF 지침에 따라 폐사체를 매몰하고 시료를 환경과학원에 전달했고, 이에 따라 야생 멧돼지 폐사체의 ASF 바이러스 검출은 모두 14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실적 시즌에 실적이 잘 나오면서 긍정적인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나 테슬라도 실적이 좋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고요. 그런데 우리 시장 이 분위기를 장 초반까지 잠시 이어가다가 그대로 반납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렸고 이미 많이들 접하셨을 겁니다. 8시께의 속보로 전해졌죠. 3분기 GDP가 나왔는데 0.4% 상승으로 현재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한 0.8% 정도 상승이 나와야 올해 2% 성장률이 좀 가능해지는데 지금대로라면 성장률 2% 달성이 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1.9%대 중후반으로 현재 예측이 된다라는 조금은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물가의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디플레 우려도 다시금 제기가 되고 있고요.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하락 추세로 돌아섰고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들은 나오는데 시장 상황은 녹록해 보이지 않습니다. 거래소는 다행인 건 SK하이닉스가 오늘 실적이 그래도 잘 버텨줍니다. 그러다 보니 2%대의 상승이 나오고요. 전기전자 업종 같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많이 내렸던 운송장비 업종도 올라가고 있고요. 하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면 내수, 음식료 업종, 그리고 통신업종, 기타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물가에 소비 침체가 오게 되고 이로 인해서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맥 경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실물 경기에 안 좋고요. 그게 주가에 그대로 선반영이 되는 모습들이 오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HLB 그룹주들 오늘 급등락 이어지는데 참 무섭습니다. 지수가 말 그대로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HLB, HLB생명과학, HLB파워 오늘 일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아래로 운전폭이라고 할까요? 운동폭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코스닥이 같이 움직이는 기현상이 오늘도 나타나고 있고요. 2차 전지 섹터들은 잘 달리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자, 글로벌 변수가 좀 좋아진다 싶으면 국내 변수가 이렇게 나타나서 시장을 누르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하면서 전략들 세워야 할지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하죠. 지수가 2080선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낙폭이 있었는데 지금 회복은 많이 된 상황입니다. 다시 2080선까지는 터치를 하는데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2089부터 69까지 빠집니다. 그리고 69 찍고 70 회복하면서 80까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흐름상으로 볼 때는 하루 저점은 찍은 것 같은 모습은 보여지는데 흐름 살펴봤고요.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사는데 1268억 원을 삽니다. 어제 이어서 외국인이 순매수해줍니다. 기관 개인 파는데 기관이 866억 원,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모두 골고루 팔고 있고요. 개인도 팝니다. 480억 원. 일단 시총 상위주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SK하이닉스는 실적이 그나마 좀 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도 잘 달리고 있는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3분기 만에 영업이익 5천억 빗돌아 영업 업하고 회복 신호는 긍정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분기나 지지난 분기 대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한데
업황 회복에 대해서는 조금씩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는데 주주배당 정책 뭐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좀 컨퍼런스콜 같은 경우에는 주주분들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현대차 보합이고요. 네이버도 보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시 상승 흐름 가져가고요. 신한지주 올라가는 가운데 셀트리온, LG화학 빠집니다. 현대모비스는 보합이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LG생건, 포스코, SK텔레콤 모두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KB금융과 삼성물산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좀 혼조세를 보이는데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53.61, 코스닥이 낙폭이 좀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659부터 649까지 급락 뒤에 지금 V자 모양 만들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프의 모습 자체는 거래소와 비슷합니다. 근데 낙폭이 코스닥이 훨씬 더 크고요. 요동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어제까지 사주던 외국인들이 오늘은 1161억 원 비교적 강하게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도 팝니다. 일단 지수 내려가자 개인들이 1752억 원 담고 있고요. 주로 사는 업종은 아시겠지만 제약바이오 업종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예, 제약바이오 업종이 좀 조정이 나올 시기가 사실 오긴 왔다라고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금 오늘 조정이 강하게 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HLB도 장중에 15만 원대까지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21만 원대까지 갔다가 15만 원까지 빠졌다가 또 상승 흐름 갔다가 또 하락 흐름으로 온 겁니다. 어지럽게 움직이고 있는 HLB입니다. CJENM 1% 하락, 펄어비스는 20만 원 지키고요. KMW가 오랜만에 반등이 나옵니다. 6만 6천 원대 회복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헬릭스미스도 지금 뭐 요동치고 있는데 헬릭스미스는 상승반전이라기보다는 지금 낙폭을 줄이는 모습입니다. 10만 원대 회복하는데 수급 상황을 좀 본다면 대형 제약바이오 업종들 보시면 헬릭스미스, 조금 전에 보셨던 HLB, 뭐 셀트리온 관련 종목들 그리고 신라젠을 대표적으로 꼽을 텐데 여기서 외국인 수급이 가장 적게 들어오고 개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헬릭스미스입니다. 이 부분 수급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휴젤과 메디톡스가 지금 하락하는데 메디톡스의 낙폭이 지금 2%대 후반으로 깊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HLB생명과학도 오늘 무섭습니다. 장중에 4만 원 돌파하면서 급등 흐름 가져가다가 지금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메지온이 20만 원 밑으로 지금 빠졌습니다. 파라다이스, SFA, 원익 IPS 모두 하락 중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환율이 1170원대인데 오늘 70원이 살짝 무너지기도 했고요. 뭐 큰 폭의 변동은 아닌데 원달러 환율도 지금 좀 지켜봐야 되고요. 일단 경기 침체 우려나 이렇게 GDP가 당초 예상치보다 좀 적게 나온다면 우리 경제에 대한 기초 체력에 대한 의문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은 약세로 갈 수밖에 없고 달러가 강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는 오늘도 조금은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속보들 현재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시즌이었습니다. 지금 약간 잊혀져 있었지만 실적 시즌이었고요. 삼성전기가 3분기 매출이 2조 2,721억 원, 전년 대비해서 3.8%가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포스코도 나왔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많이 올라갔네요. 32.1% 올라가면서 1조 원을 오랜만에 또 돌파하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죠. LG생건도 조금 전에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3분기 영업이익이 3,118억 원, 전년 대비 12.4%나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도 잘 달리네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이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안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슈들 또 어느 정도 모여질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시장 두드러지는 특징 보인 업종과 종목 가운데에선 사실상 하나로 테마로 볼 때는 상호가족 관련주죠. 삼성출판사, 투박스코리아, 오로라 등이 좀 오후 들어서까지도 가장 좀 두드러진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일단 그 외에는 IT 장비주 일부, STI의 강세 등 이러한 IT 장비주 일부 등과 더불어 앞서도 간략히 말씀해 주셨지만 삼성전기 등의 이런 실적 발표 등이 시장 내에선 좀 특이점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오늘 시장 내에서도 일단 오전장
시장에 일단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이런 상승 요인 좀 눈에 띄었던 모습이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물론 오후 들어서 오전 대비 좀 밀리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가 하방 지지력은 계속 확인 중이다라는 점에서 좀 관련 요인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뭐 전기차 관련주들 뭐 상승 요인 전일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이런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는 잘 나왔던 결과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가 장 종료 이후 시간외로 약 20%가량 급등했던 점 등이 상승 요인으로 초반 강하게 좀 우리 관련주들에 있어서도 작용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 그간 시장 예상치가 좀 부정적이었다라는 점에서 일단 이러한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좀 흑자를 좀 기록했던 점, 또 물론 절대 수치상으로는 전년 대비해서 감소한 실적이긴 하지만 일단 워낙 시장 컨센서스가 좋지 않았던 모습이었던 점에서 이런 흑자로 돌아서 실적을 발표했던 점, 그리고 모델 3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향후 신차에 대한 기대감 등 계속 이런 기대감 등이 주가에 작용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관련주들 투자 전략에서 생각해 볼 점은 전기차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과연 어떻겠느냐라고 반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은 올해 연말까지는 상대적으로 좋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내년도 시장 본격 개화 등에 따른 실적 레벨업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에서 일단 동트기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을 좀 떠올리시면서 관련주에 있어서 관심을 계속 두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일전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중국보다는 유럽 시장의 성장성이 더 중요하게 우리 업체들은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유럽 쪽 포지션이 있는 업체들에 대한 관심, 삼성 SDI, 에코프로, BM 등에 대한 관심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현재 구간 아무래도 레벨업 하기 전 저가 매수 단계로 좀 부담 없이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주가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또 다른 업종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 조선업종 같은 경우와 대비해서 봤을 때 일단 조선업종 상반기 대비 하반기 주가가 그래도 레벨업이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이러한 모습으로 내년도 기대해 볼 만한 여지가 있다라는 점에서 관심 기울여 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 이외에도 주목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볼까요? 네, 일단 11월 MSCI 지수 정기 변경 관련 이슈 관련해서 편입되는 종목과 편출되는 종목, 이 종목들에 있어서 좀 관찰을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달 MSCI 지수 정기 변경 일각에서는 외국인 매도에 따른 수급 부담이 염려된다라는 의견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실상 들여다보면 이번 정기 변경 같은 경우에 일단 우리 한국 비중은 약 0.1% 축소로 일단 제한적인 영향 정도만 시장에 좀 여파가 예상이 된다라는 점에서 일단 이번 11월 MSCI 리밸런싱에 대한 이 시장 전체적인 수급적인 우려보다는 편출입되는 종목들에 대한 이런 미시적인 전략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정상으로는 중국 A주 지수 편입 비율 증가를 적용한 이 3차 리밸런싱 11월 26일 장 마감 시 예정이 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정기 변경에서의 편출입 종목 결정은 일단 이번 주부터 10월 말 안에 랜덤으로 MSCI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산정 기준일이 좀 언제냐에 따라서 일단 예상 종목들이 일부 바뀔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 현재 기준에서 편입 유력과 편출이 유력되는 종목들 좀 추려보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에 참고해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우선 편입이 좀 유력시되는 종목, 사실 지수 정기 변경할 때 편입이 되는 1순위 거의 사실 KMW가 많이 꼽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KMW가 편입이 유력시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외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유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두 종목 편입 관련 수급적 모멘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또 편출이 예상되는 종목 신라젠과 셀트리온 제약이 좀 유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 수급 부담이 이들 종목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들 두 종목과 더불어 HDC 현대산업개발도 좀 편출이 예상되는 만큼 수급적 부담 일부 가정하시면서 대응 전략 좀 세워보시는 게 좋겠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은 시장 전략 어떤 식으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전일 이슈되었던
알츠하이머 관련 종목에 이런 오늘까지 좀 주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알츠하이머 관련주들 좀 저가 매수 한번 시도해 보실 만한 시기 조율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 조정 나올 시기가 언젠가 오겠지 했는데 오늘 시점에서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사실 알츠하이머 관련 종목의 이런 모멘텀이 좀 상당 부분 시사하는 바가 좀 크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매물로 좀 밀리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일 이슈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미 관련 내용은 대략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일단 간략히만 포인트 정리하자면 과거 좀 다른 케이스와의 비교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과거에 이제 미국 내에서 카티 치료제가 좀 승인받은 이후에 국내 항암제라든가 카티 관련 이 업체들의 주가 급등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를 비교해 보자면 이 알츠하이머 역시도 일단 전일 바이오젠이 개발하고 있는 치료제 아두카누밤이 긍정적인 이상 결과를 발표했다라는 점. 일단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이런 긍정적인 결과가 좀 나왔던 사례가 많이 없었던 만큼 이 알츠하이머 관련 이 포인트가 계속적으로 관련주에 있어서 모멘텀으로 작용할 여지 전일뿐 아니라 향후에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개발 업체들에 있어서도 다시금 관심이 좀 들어올 만한 여지를 만들어줬다라는 점에서 일단 전반적인 관찰 필요하지 않나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여러 종목군들이 꼽혀지고 있긴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는 차바이오텍, 그리고 젠백스, 메디프론, 그리고 아이큐어 등까지도 좀 관심 기울여 보시면서 관련주 투자 전략에 참고해보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전략들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와 함께했고요. 지금 현대차 실적 나와 있습니다. 3분기 매출액이 26조 9,689억 원, 전년 대비 10.4% 올라갔고요. 영업이익도 지금 조금 더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1%가 올라갔다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주가의 흐름은 아직까지는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에 1차 미중 간의 장과급 무역 협상 합의문 가지고 좀 얘기가 나왔잖아요. 난항을 겪을 거란 분석이 잇따라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차가 합의가 됐다 안 됐다 이 부분에도 글로벌 증시는 휘청휘청하는 것 같아요. 정말 합의문 작성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가요? 네, 1단계 합의 내용을 보면요. 미국산 농산물을 2년 이내 최대 500억 달러 수입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다른 문제는 기술 이전 강요라든지 지적재산권 보호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이 되고요. 또 금융 서비스 시장의 개방, 그리고 위안화 가치의 투명성 향상과 시장화 문제인데요. 이 중에서 합의문 작성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여전히 농산물과 관련된 수입 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양과 일정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중국은 작년에 91억 달러어치만 수입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최대 수입 금액이 259억 달러로 수입했던 2012년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두 1,000만 톤, 수수 70만 톤, 돼지고기 70만 톤 정도를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당초 약속했던 500억 달러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 내 법 제도를 바꿔야 되는 위생 식품 검역 조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수입 시장 개방 문제, 그리고 유전자 조작 식품의 수입도 바꾸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중국의 법규 자체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동물성 성장 촉진제라든지 농산품 거래 구조와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도 중국 정부가 바꿔야 되는데요. 이 문제는 법률상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내년 전인대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시기상으로는 지금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트럼프가 지난 5월 달처럼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은 포괄적 합의를 다시 들고 나오면서 밥상을 엎을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서 중국의 고민도 앞으로 좀 더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2단계, 3단계에서 어떤 내용들을 다루게 될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1단계처럼 합의에 좀 원만하게 도달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어떻습니까? 네, 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화해 제재가 완화되려면은 농업의 보인기를 최대 200억 달러 정도를 구입해 줘야 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또 내년 대선 전에 2단계와 관련된 포괄적 무역 합의도 어느 정도 구체화돼야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즉각 산업보조금 지급을 중단시켜야 되겠고요. 지적재산권의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강제적인 기술 이전 중지라든지, 네 번째 비관세 장벽 철폐, 이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도 중단시켜야 됩니다. 특히 서비스와 농업시장 개방뿐만 아니라 중국 제조 2025를 전면적으로 재검토 압박을 받고 있고요. 또 합의 이행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관세를 다시 재발동하는 법칙 조항도 들어가게 됩니다.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감시 이행 기구의 중국 내 상주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중국 안에서는 실무자급 같은 경우는 매달 회의를 열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분기당 한 번씩 차관회의, 그리고 장관급 회담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국가 이 핵심적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주권 문제라고 강하게 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협상 장기화를 쓸 경우에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올 수가 있고요. 또 하이테크 기업이라든지 정부 기관의 수출 금지 조치, 그리고 홍콩과 관련된 민주주의 법안도 상원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타이베이 법안이라든지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을 겨냥한 외국 기업에 대한 감시 강화 법안 같은 경우에도 지렛대 삼아서 중국을 더 압박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2단계 무역 합의는 그야말로 좀 상당한 난항을 겪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중 간의 무역 합의 소식이 들려오면서 위안화가 달러당 7.18위안에서 7.06위안까지 다소 절상이 됐는데 이게 사실 7자는 아직까지 변동이 없는 거거든요. 앞으로의 움직임을 좀 저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까? 네, 중국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여름철 이후의 흐름을 보면요. 미중 무역 마찰 움직임과 너무 흡사하게 밀접하게 움직여왔다는 겁니다. 미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긴장 관계가 고조가 됐을 때는 어김없이 위안화가 절하가 됐었고요. 또 대화 국면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위안화가 절상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번 10월 미중 장관급 회담 개최가 결정이 나면서 9월 말 이후부터는 위안화가 조금씩 절상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앞으로 3주에서 5주 정도 대화 국면이 진행된다는 점에서는 위안화는 지금보다는 조금 절상될 흐름을 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하 조치로 인해서 금리 차가 아주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위안화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강세를 부여하지만 외환 시장에서는 리스크 회피 현상이 일어나면서 달러 강세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 같은 경우에도 급속한 위안화 절상은 사실상 기대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10월 아셈 정상회의, 11월 에펙 정상회담까지는 1달러에 7.04 위엔을 바닥으로 해서 가장 위안화가 악화됐을 경우에는 7.12에서 7.14 위엔대까지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이 좀 큰 환율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발생한 지 꽤 됐습니다. 지금 확진이 더 이상 지금 경기 북부권에서 내려오진 않고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 계속해서 지금 멧돼지 쪽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북한은 지금 어떤지 굉장히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북한 실태는 어떻습니까? 네, 북한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유엔에다가 돼지열병 감염 사항을 보고하면서요. 판매나 식용과 관련된 금지 통지령도 내렸다고 이야기를 밝히고 있고요. 또 방역 당국뿐만 아니라 보안원들이 시장의 판매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북한에 다녀온 사람들 이야기로는 방역과 통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거의 방치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폐사한 돼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재정난으로 인해서 방역 당국이 제대로 된 방역 작업을 지금 못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돼지가 주민의 주요 현금 수입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염 사실을 신고하면은 몰수가 되기 때문에 폐사가 되면 바로 도살해서 밀거래에 쓴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단속 경찰이라든지 방역 소원들 같은 경우에는 뇌물을 받고서 안거래 유통을 눈감아주다 보니까 북한 내에서는 지금 손이 쓸 수 없는 상태고 이런 상태가 남한으로 계속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멧돼지를 중심으로 한 전염이 계속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찰들이 지금 뭐 돈 받고 암거래 유통 눈 감아준다고 하는데 이게 암거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네. 평양 같은 경우에는 병영군이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길목마다 검문소가 설치가 됐다고 하는데요. 외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세차 통과를 시킨다고 합니다. 세차 비용으로 차량 한 대당 $4 정도로 받게 되고요. 또 평양에서도 죽은 돼지라고 하더라도 방역원들에게 $30만 준다면 판매가 허가가 된다고 합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더 사정이 안 좋은데요. 장마당 입구라든지 교차로를 건너는 집중되는 지역에다가 아무래도 리어카의 짐을 좀 검사하는 게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내문을 건네면 쉽게 통과가 된다고 합니다. 함경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 40kg을 팔기 위해서 장마당에 갈 경우에는 5kg 정도 고기를 뇌물로 건네주든지 중국 돈으로 100위엔 정도만 주면 별 문제 없이 유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북한 협동농장에서 양돈 사업을 좀 대규모로 한다라고 하던데 북한 전역에 돼지열병이 이렇게 확산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별로 확산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돼지 같은 경우에는 사료나 잔반을 줘서 북한에서는 키우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주로 우리나라 옛날 방식이죠. 풀과 인분을 섞어서 먹이로 준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파리라든지 새 그리고 쥐들이 들끓기 때문에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무방비 상태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은 보상 없이 몰수 그리고 매설 처분이 되기 때문에 가병집 같은 경우에서 밀도살해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요. 돼지고기 가격이 열병 발생 전에는 1kg에 한 15위엔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열병이 확산되면서 7위엔까지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다시 12위엔 정도까지 회복이 됐기 때문에 밀도살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불법 유통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북한은 지금 계속해서 돼지열병이 일어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우리가 도와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않겠다 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돼지 전멸하는 사태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돼지열병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폐사가 되더라도 신고하지 않고 시장에 내다 판다고 합니다. 협동농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방역 작업을 보더라도요. 바닥에 나무를 까는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철저한 격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이 때문에 단백질을 보급하기 위해서 토끼 기르기 운동 그리고 겨울 물고기 잡이 전투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요. 돼지를 대체하는 단백질 공급원으로 토끼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사육하기도 쉽고요. 또 사료가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닭보다 고기량이 많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돼지나 물고기 잡이를 집중적으로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북한 신경 사정 안 좋다고 들었는데 최근에도 계속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북한에서는 4대 명절이 있는데요. 최근에 북한에서는 건국기념일 구구절 행사, 그리고 10월 10일 노동절 창건일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보통 특별 배급이 진행되는데요. 술이나 식용유, 육류, 과자봉지, 학생들한테는 학용품, 교복이 진행이 되는데 최근 들어서 재정난으로 인해서 특별 배급이 끊길 정도라고 합니다.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흉작이 일어나면서 옥수수 생산량이 최대 한 1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오면서 공급 물자가 지금 크게 부족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난해는 고온이라든지 가뭄으로 인해서 농산물이 피해를 입었다면 올해는 영농자재 부족뿐만 아니라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협동농장 같은 경우에는 분조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일개 분조는 10명에서 15명입니다. 하지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초봄부터 삼지연이라든지 원상 관광 특구 건설 그리고 단천댐 건설에 동원되면서 실제 그 분조에 남자들은 3명에서 5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4월과 6월 사이에 비가 적게 내린 가뭄이 상당히 심했고요. 최근 들어와서 화학 비료만 사용하다 보니까 땅이 산성화되면서 지적이 지금 쇠퇴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비료라든지 차량을 움직이는 연료도 부족하고요. 농약 부족 외에도 곡창지대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그 중순에 태풍 닝닝으로 인해서 수확철에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돼지 열병뿐만 아니라 식량 위기까지 겹치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진짜 상당히 어려운 경제 사정에 직면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어렵다는 게 일본 어업 단속선과 북한 어선이 충돌해서 60명이 구조됐다라는 뉴스 있었잖아요. 굉장히 먼 바다인 건데 여기까지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난 6월 달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한 뒤에 북중 국경에서 밀수 단속이 아주 느슨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2017년 그 유엔 안보리 경제 제재 이후에 금지됐던 해산물 수출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북한 내에서는 너도나도 계절 생선인 오징어 잡이에 나서고 있는데요. 북한에서는 오징어 잡이는 아무래도 초여름 그리고 지금 9월에서 10월 사이 2차례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동해에 그 거친 파도가 치는 시기지만 외화발이 오징어 잡이를 위해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400km가 떨어진 대하태 어정이라든지 러시아 해역까지 나가면서 불법 조업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주변 국가의 그 마찰이라든지 그리고 불법 조업과 관련된 상당한 좀 제재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선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 건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가끔씩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배들 보면 굉장히 옛날식 재래식 배들인데 그런데도 무리하게까지 여기 나가는 이유가 있겠죠? 네, 북한 어선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7명에서 한 13명 정도 승선하는 소형 목선입니다. 민간인들이 돈을 모아서 배를 만들고요. 어구나 엔진뿐만 아니라 연료도 자체 조달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선원도 독자적으로 계약을 한다든지 모집하는 방식을 쓰다 보니까 안전시선이나 내비게이션 없이도 원양 조업을 하면서 사고가 빈발하게 되는데요. 북한에서는 생선잡이에 나서는 어부들 같은 경우에는 순수 민간인이 아닙니다. 군이나 당과 같은 권력기관에서 돈을 지불하고요. 또 산하 기업의 그 수산 사업소 직속 배라는 그 명판을 사다가 붙인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소형 어선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작년 11월 김정은 지시로 원양 조업이 금지됐지만 특정 산하 기관의 그 어선들 같은 경우에는 출호가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군의 뇌물을 또 바쳐야 되겠고요. 또 전주에게는 이익을 배당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열악한 해상 조업을 마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고들은 앞으로도 계속 빈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의 일정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전문가분들과 함께 종목 짚어드리고요. 또 상담 자세하게 이어가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